세계 100대 경제학자, 가짜 경제 뉴스 감별사, 가슴이 뜨거운 경제학자, 건국대 최백은 교수의 이게 경제다. 네, 경제 이슈 분석하는 이게 경제다 시간입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나요?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예, 달수로는 2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준비해 최 교수님께서 직접 준비해 오신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겠다. 예. 이게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이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 물론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경제 관련된 얘기겠죠. 예. 혹시 정치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 어떤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지금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급변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그걸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항상 급변이었는데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르고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 아주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느낌인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건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한참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은 직면하고 살고 있는데 뭐 성장률도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일자리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이해도가 좀 이제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개인은 물론이고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이 부족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삶에 혹은 국가의 운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예요. 미국이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니까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2000년 이후에 한 제조업 일자리가 한 500만 개 이상이 없어졌어요. 500만 개 이상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어쨌든 간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2000년. 제조업 시대 때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그렇죠.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 당시에 주가가 한 $60 이렇게 하다가요. 지금 계속 미끄러져 가지고 지금은 뭐 $10까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에 수준을 지금 그 수준을 정도뿐이어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요. 한 $13 정도에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끝내는 2018년도에 다우지수 원년 멤버인데 축출당했죠. 그렇죠. 더 이상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축출당했죠. 그리고 이제 그 2000년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대학 교육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효과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2000년 이후부터? 오바마 정부 때 이제 그걸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대졸자가 사회 진출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직무가 있잖아요. 그 직무에 필요로 하는 지식을 대학으로부터 얼마나 그러니까 습득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 상관성이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90년대까지 쫙 같이 상관성을 보이다가요. 2000년이라면은 원뜻 생각되는 게 닷컴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학이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학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면서 소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학에서 쓸만한 이제 공급 안 해준다 이런 투털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최근에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요. 한 5년 전부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대학 졸업장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구글 같은 경우, 애플 같은 경우 칼리지 디그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입사 자격에 대졸자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설을 해요. 한 6개월 이상, 6개월 정도짜리를요. 그걸 이수하게 되면은 응시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대학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저게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런 변화가 속에서 한편에서 이제 우리가 등장했던 것이 뭐냐면 90대 후반부터 소위 말해서 닷컴 기업들이 등장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닷컴 기업의 상징적인 기업이 야후입니다. 야후.
전설 속에 있었던 그렇죠. 그 야후. 야후 대단했었죠. 그렇죠. 제리 양인가? 예, 그 제리 양.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별로 야후가 이제니까 많이 쇠퇴하다 보니까 안 써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야후 대단한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야후가 제일 많이 쓴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야후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95년 8월경에 이제 상장했다가 상장하는 순간에 아주 그냥 주가가 아주 그냥 수직 라켓식으로 올라가죠. 그러다 2000년의 경에 정점을 찍고 쫙 추락을 하죠. 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추락한 것도 있지만은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추락을 해가지고 2017년경에는 버라이즌이라는 통신회사가 매각당하죠. 그리고 이제는 뭐 존재감도 없어져 버릴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야후가 그렇게 됐는데 그 야후랑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도 야후랑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94년도에 출범했어요. 그때 그 책 파는 걸로다가 출발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마존이 잘 나가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으로요. 2010년경부터입니다.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초창기 아마존과 지금의 아마존은 사업 영역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창기에 그 90년대 등장했던 기업을 닷컴 기업이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야후는 왜 몰락하고 야후의 소위 말해서 야후는 포털 기업으로 우리가 되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포털의 대표적이고 검색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하는 게 구글이잖아요. 그렇죠. 구글이 야후의 검색 서비스의 하청업체로 출발했습니다. 아, 구글이? 예. 구글이 그러면 아니 닷컴 기업들이 뭘 하청을 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콘텐츠도 이런 것도 공급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검색 서비스도 초창기엔 자기들이 했죠. 근데 이제 그 검색 서비스도 갈수록 어쨌든 간에 잠깐만 이 업그레이드 될 게 아닙니까? 업그레이드.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제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한 게 구글이 그 하면서 초창기에는 어쨌든 간에 하청업체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출발을 해요. 아, 그럼 처음에 구글이 야후의 하청업체로 출발했어요? 그렇죠. 난 그거 몰랐네. 근데 구글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미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렇죠? 지금 뭐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이런 분야에서요. 하청업체인데 야후는 몰락해버렸고 원기업은요. 하청업체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럼 야후하고 구글하고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차이를 알아야지만 된다는 얘기고 제 얘기는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흥미진진해지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지금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려면은 제가 던지는 몇 가지 질문에 본인이 얼마나 이해하는가 체크를 해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랬구만 하는 다 힌트와 답이 거기 다 있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은 애플과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지금 기업 가치가 2조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2조 4천억 달러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냐면요. 대한민국이 1조 6천억 달러가 좀 넘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규모 10위입니다. 근데 1조 6천 한 뭐 200억 달러 뭐 이런 거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더 큰 기업인 거예요. 경제 규모보다도요. 이탈리아보다도 더 큽니다. 이탈리아보다도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10대 국가는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웬만한 국가들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21세기예요. 과거 20세기에는요.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제조업이라든가 금융업들이 주로 이제 그랬었는데 이 기업들은 되게 기껏해야 한 3천억 내지 4천억 달러 기업 가치가. 근데 이 소위 말해서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1조 달러가 다 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새로운 시대를. 그러니까 한 나라 경제 규모보다 더 큰 기업의 규모가 가치가 이런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다 장사를 하니까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근데 국가 경제 규모보다 큰 기업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웬만한 규모보다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소위 우리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서 가지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자연히 경제 규모도 그 비례해서 클 수밖에 있는 거는 있죠. 그래 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10대 기업, 미국 10대 기업은 전 세계 10대 기업입니다.
거기에 한 9개가 이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에요. 이게 2010년 이후부터 현상입니다. 예. 네? 예, 현상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요. 예. 구글이요. 예. 구글이 2010년부터 예. 소위 기업의 이제 우리가 수익성을 볼 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을 그렇죠. 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구글이? 예, 구글이 2010년경 예. 2분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정점을 찍고 나서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36%까지 올라갔다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20%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예. 애플이요. 예. 애플도 2012년 1사분기 지나면서 1사분기 정점을 찍고 예. 2012년이면은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애플도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예.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예. 수익성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런 지금 흐름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에 예. 우리가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 그럼 첫 번째 제가 가는 게 뭐냐면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한 80만 개가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80만 개 줄어들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 제조업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요. 되게 중간층, 중간 임금층들이 되게 제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게 되면요. 소위 이걸 가지고 경제에서는 일자리 양극화가 벌어진다 그래요. 중간 임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 중간 임금 일자리가 줄어든 게 고임금 일자리로 많이 가면 좋은데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 흡수를 못하면은 되게 저임금 일자리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고임금으로다가 그 중간 임금 근로자들이 가지를 못하고 아래쪽으로 다 가더라 이거죠. 예, 아래쪽으로 대부분이 가죠. 특히 우리나라가 그게 심하죠.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되게 뭐냐면은 저임금 서비스 부분이죠. 네. 서비스는 고임금도 있고 저임금도 있는데 저임금 서비스 부분. 우리나라 특히 뭐 영세 자영업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분이 그 부자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일자리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도 굉장히 심해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왜 벌어졌냐면은 첫째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요인으로 IT 기술이 우리가 이제 가면서 IT 기술 하면서 뭐 자동화 이런 영향을 미치게 아니겠습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는 세계 시장에 이제 소위 WTO에 가입을 하죠. 2000년대 초부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 많은 값싼 생산품들을 제조업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서 그렇죠. 많은 제조업들 타격을 보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 등등으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제조업이 가는데 문제는 그 자리를 대신 들어온 게 아까 얘기했듯이 닷컴 사업 모델이에요. 야후를 닷컴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경제 성장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때 그 새로운 산업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남으로써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혁신이라는 것은 저는 뭐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요. 돈벌이 방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방식이 혁신이다. 돈벌이 방식.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요.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그럼 닷컴 사업 모델인 야후가 왜 몰락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닷컴 사업 모델이라고 안 불러요. 그렇죠. 오늘날은 플랫폼 사업 모델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닷컴 사업 모델하고 플랫폼 사업 모델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건 다릅니다. 다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후가 몰락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야후는 뭐냐면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야후가 하청업체인 구글이었다는데 구글을 하청업체로 둘 정도였는데 왜 망했을까 계속 궁금했는데 닷컴에서 플랫폼으로다가 진화하지 못했다. 혁신하지 못했다. 흥미진진해집니다. 계속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IT 인터넷 혁명이 발생하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가능해진 거잖아요. 기술적으로요. 그럼 이제 온라인에서 디지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돼야지만이 그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술들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후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지금 쇼핑몰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기반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등장을 한 겁니다. 했는데 플랫폼 사업 모델하고 야후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야후가 우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는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메일 서비스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처음에 하기가 신선한 충격이었잖아요. 이메일 계정을 주고 막 그러면서요. 그렇죠. 막 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우체국도 없어질 거다 앞으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죠. 편지 붙일 일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했는데 야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 콘텐츠도 공급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메일을 받게 되면 그걸 저장을 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버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용량이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을 좀 더 늘려줄 테니까는 돈을 내라. 유료화를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싶어가지고요. 콘텐츠도 뭐냐면 좀 더 고급 콘텐츠를 너한테 맞추면 해줄 테니까 돈 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그거 고개 갸웃갸웃해지지.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그 후발주자들, 뭐 구글을 비롯해서 페이스북이나 그 나왔던 이 후발주자들은 계속 그냥 공짜로 하다 보니까는 야후를 떠나죠. 야후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 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은 그건 더 이상 그러니까는 생태계가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몰락의 길을 갖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새로운 디지털이라는 기술 기반의 생태계가 이게 그러니까는 작동하려면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모여야 되잖아요. 글로요. 그 공간으로요. 온라인으로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생태계인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라는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 생태계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일단 모이게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렇죠? 자발적으로 모이게 하려면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그렇죠. 뭔가 이익을 주거나 해야지 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과 달리 뭐냐면은 기업은 기존의 기업들은 자기 혼자 잘했으면 됐었어요. 자기 혼자.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는 끌어모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상에다가요. 그 가입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거기서 치고받고 뭔가를 뚝딱뚝딱 해라.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군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사업하려면은 그걸 일단 다 사람들을 연결시켜야지만이 그 속에서 그 연결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일단은 뭐냐면 광고 수익은 챙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가능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혁신적인 게 스티브 잡스였었습니다. 애플이요. 애플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가장 이제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였었냐면은요. 스마트폰 이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 전화기였었어요. 그렇죠. 코드 리스폰. 이때만 해도 이건 전화기였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냐면은 앱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와 애플 직원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앱이라는 건 뭐냐? 사람의 아이디어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아이디어고 사람은 기업 안에보다 기업 바깥에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좀 자기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앱을 공급하기, 앱이라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아이폰에다가 무수한 앱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그거를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뭔가 그러니까는 같이 이익을 나눠줘야지만이 될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앱을 만들면은 3대 7로 나눠 먹자. 이렇게 한 거죠. 그 이후에 많은 모델들이 그걸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렇죠. 우버는 뭐냐면은 네 자동차 있는 거 가지고 여기 등록해서 돈 벌어라. 에어비앤비는 네 주거시설 안 쓰는 거 가지고 연결해서 돈 벌어라. 그것도 그러니까 애플의 그 앱스토어도 다 공유 경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디지털 상에 사람들을 연결하고 자원들을 다 연결하는 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핵심이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이익 공유를 하지 않으면은 연결이 안 되지죠. 그렇죠. 내가 거기 참여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전의 사업 모델하고 다른 차이였던 거예요. 이전의 사업 모델은 기업이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세상을 다 연결시켜야만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연결시키려니까는 이익을 공유해야지만 되고 그래야지만이 상대방 자원하고 내 자원을 연결시켜서 협력을 해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안 게 플랫폼 사업 모델들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업가를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야후는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걸 왜 못 깨달았을까 그러면 야후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생태계가 벌어지는데 새로운 생태계를 기존의 그러니까 사고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돈 받아야겠다라고. 내가 그러니까 더 용량을 많이 제공해 주는데 당연히 돈 더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전통적인 사업 모델에서 거잖아요.
예? 더 좋은 서비스를 했으면은 더 많이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오프라인에서는 그랬는데 예. 온라인에서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바뀌었죠. 예. 그래서 닷컴 사업 모델은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을 진화한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예. 살아남은 게 바로 아마존이에요. 예. 아마존은 플랫폼 사업 모델에 적응을 한 거죠. 적응을 살아남은 거고 적응 못한 기업은 이제 쇠퇴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데 예. 예를 들어 초창기에 나온 게 이제 구글 모델이죠. 저는 이제 구글링 없이는 못 살거든요. 예. 거기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자료 이런 조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구글이 그 엄청난 사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저한테 혜택을 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구글이 그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줄 일은 없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뭘 구글한테 주느냐. 거기 일단 연결돼 있으니까는 맨날 연결하고 그러니까 광고 수입에 기여도 하긴 하지만은 흔적을 남기잖아요. 네, 데이터죠. 그거 정말 데이터죠. 중요합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사람들이 이거 연결되는 곳이 바로 플랫폼인 거예요. 서울역처럼요. 예. 이 플랫폼이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이면은 데이터도 빅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출발이 열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요. 저는 여러 기술을 얘기하지만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예.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기술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 80대 초반에 열풍이 불었었어요. 한번 80대 초반 중반에요. 예. 그 학문이요. 예. 그러다가 80대 후반부터 이게 사그러들어요. 예. 그때 사그러든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요. 빅데이터가 확보할 수 없어 가지고요. 그때는 그런 빅데이터라는 게 예. 개인들은 소유할 수 없게끔 국가나 그렇죠. 공공기관만 소유할 그렇죠. 수 있었던 데였거든. 그렇죠. 지금은 다 스마트폰에 누구나 다 그걸 그렇죠.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은요. 예. 데이터 공급에서 실수율을 줄여야지만 이게 발달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공급이 돼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제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예. 그 기업 분야가. 예. 그래서 구글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 분야로.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만요. 예. 그러면은 예. 제가 지금 재밌어서 예. 좀 질문을 중간중간 할게요. 구글은 그러면은 하청업체로 출발해서 네. 앞으로 데이터라는 게 네. 사람들의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데이터 말고 생활 습관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네. 뭘 검색하고 뭘 샀고 어디를 갖고 이런 게 굉장히 돈이 될 거다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알고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무료로 계속 공급을 하면서 용량을 늘려주면서 공급하면서 하면서 뭐냐면은 자기들 초기 투자금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 유지라고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광고 수익으로 이제 해결을 하면서 데이터 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미래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데이터 중요성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플랫폼 사업 모델에 저는 가장 진수를 보여줬던 게 저는 카카오톡 나오면서 그걸 느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플랫폼 사업 모델이 나오는구나 했는데 김범수 의장이 2019년도 제가 기억하는데 10월 달에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거 이렇게 있어요. 그때 뭐냐면 DT 시대가 도래했다.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은 데이터가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한 기사를 봤어요. 저는 그거 보고서는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을 느꼈는데 DT 시대는 20년 전에 이미 도래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제서 DT 시대 도래했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걸 이제 우리 격차를 제가 좀 이제 느꼈었어요. 하여간 그건 이제 뭐 여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이제 뭐냐면 새로운 이제 국면을 만들어내는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선도 기업들이요 표방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사업을 대개다가 표방을 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이게 이제 영어로 되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거창해 보이는데 단순한 겁니다. 스마트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빌리티라는 것은 이동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스마트폰 쓰기 전에는 되게 우리가 인터넷을 PC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생활 시간 속에 보면 상당 부분이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도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연결이 돼야지만 데이터가 창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순간에도 그러니까는 다 대상을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 그 대상이 뭐였었냐면은 전화기였던 거예요. 사람이 그 당시에 뭐냐면 소위 말해서 코드리스 폰이 이동 전화기가
도입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동 전화기도 전화기였었잖아요. 단지 그냥 이 유선이 아닐 뿐만이지.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이 무선 전화기가 이제 그러니까 사용을 되는 이 무선 전화기에다가 이것을 그러니까 스마트화 시키자. 스마트화 시키면 연결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결되게 되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가 이제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지금 뭐냐면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이죠. 자동차도 이동 도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동하는 도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사업으로 전면화되면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최병관님이라는 분이 지금 강의하시는 분 설명 너무 잘 하시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거든요. 아직도 최백은 교수님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나오면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지금 데이터 혁명 얘기가 나옵니다. 데이터 경제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3대 생산 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로 얘기했는데 그렇죠. 데이터라는 건 생산 요소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데이터가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생산 요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경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데 아까 제가 아마존이 2010년경부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속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해진 게 2010년경부터입니다. 2010년경부터예요. 실수율이 한 3%대까지 떨어져요. 3%대까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급발전을 했던 거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요. 그래서 아마존은 사실 뭐냐면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다 없애고 지가 이제 장악을 한 거잖아요. 유통 분야를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의 결과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2010년경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아마존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는 사물들을 지능화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예출을 해가지고 예출해서 가전제품에다가 우리가 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놓을 수 있듯이 그러니까 사물들을 지능화시키는 거죠. 사물들을 지능화시키니까 사물들끼리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은 이미 연결됐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과 사물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뭐 IoT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IoT가 아니라 AIoT라고 그러죠. 인공지능화, 지능화된 사물 인터넷이라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초연결 시대가 돌았다 이런 말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된다. 다 연결됐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스마트 팜이 나오고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고 스마트 시티가 나오고 다 이게 스마트가 유행어처럼 이렇게 다 따라붙죠. 세상이 모든 게 다 연결됐다 이거 연결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미래 자동차인 거예요. 미래 자동차인 정점이 미래 자동차. 미래 자동차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빅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독일의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든 아니면 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든 간에 다 공통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을 우버 같은 이런 거 하는 것들요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그 메이커들이 그러니까 뭐 벤츠나 BMW 그렇죠. 뭐 이런 차량 공유 사업에 다 뛰어들었죠. 그 뛰어든 것을 전통적인 20세기 사고로 이걸 이해를 하면요. 차량 공유 사업이 꼭 렌트카 사업이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렌트카 사업은 돈 못 버는 사업입니다. 이거 큰 돈. 큰 돈 못 버는 사업이에요. 그거 렌트카 사업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몰락의 길을 걷다 그랬잖아요. 2000년 이후에요. 몰락의 길을 제너럴 일렉트릭 대단했던 기업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가 지금 이렇게 플랫폼 사업 모델을 변하는데 적응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적응을 했냐 못했냐를 알 수 있는 거는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홈페이지로 접속할 일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 우리가 현대자동차, BMW 본사 접속할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본사는 하지만 차 살 때 현대자동차. 그건 유통 딜러들이고, 본사 제조업체 홈페이지에 우리가 접속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전혀 다른 사업 모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동차 업체들이 뭐냐면은 플랫폼 사업 모델로 자기도 진화를 할 필요성이 느껴진 거예요. 그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제조라는 것이 가치 사슬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조 능력은요. 네네. 더군다나 전기차로 가면서는 더 간단해지고. 그렇지. 예, 예. 네? 그러면 그 속에서 뭐냐면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플랫폼화 되면서 예. 거기서 새로운 돈들이 글로 다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예. 그러면 자동차에서는 제조업체는 수직적인 이러한 어떤 기존의 어떤 사업 모델 방식인데 예. 폐쇄적이고 예. 근데 이게 플랫폼 사업 모델로 가려니까는 뭘 합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로 들어갔는데 예. 차량 공유 서비스는요. 그거 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 자체로는요. 그 서비스 그거 하는 거 가지고는요. 그게 뭐냐면요. 예. 이거예요. 각자 집에들 차량들 한두 대씩 있을 텐데 예. 집에 있는 차량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되게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닐 때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도 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 했을 때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흔적만 남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내가 스타벅스 들렀다가 어디로 다 이렇게 가게 되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차량 공유 서비스 하게 되면 한 차를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용하는 거죠. 데이터가. 데이터가. 그럼 그 벤츠나 BMW가 지금 차량 만들어서 차 파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그 어디를 목적지가 어딘지 이런 데이터에 더 관심이 있다. 그렇죠. 플랫폼 구축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에서 예.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존을 못 한다는 걸 인식을 한 거죠. 거기까지 잘 기억하시고. 예. 그런데 제가 언뜻 드는 그 의문은 벤츠나 BMW가 옛날엔 그럼 100이면 100대를 팔 거를 갖다가 한 10대밖에 못 팔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아무리 어떤 그 위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줄어들 텐데 공유 경제로 가면. 네. 완성차요. 전기차는 빼고 친환경차 빼고 전통적인 그러니까 완성차는요. 2018년도에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들고 있어요. 판매량이요. 어차피 그거는 못 막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선진국가의 대도시의 젊은 층들이 대개 신차 수요자입니다. 대표적인요. 그런데 선진국의 대도시에 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발달돼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때 차량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불편한 것도 하나도 못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에는 그러니까 주차 환경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규제도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글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세라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미래차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못 막는다. 그렇죠. 그 미래차에 우리가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둘째는 뭐냐면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셋째가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플랫폼 구축의 필수 요소인 거예요. 필수 요소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되게 되면은 자율주행차 되게 되면은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그냥 차량 공유 서비스를 맡기고 그냥 사람 한 사람 채용할 필요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뭐죠?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렇죠? 인공지능 기술하고 그다음에 통신입니다. 이 통신. 이런 자동차는 급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통신이에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차량끼리 통신하고 신호등하고 통신하고. 아니 순간 제어도 돼야 되는데 우리 방송국에 계시니까 그러는데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현장에 있는 기자 부르게 되면은 과거에 끊김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통신 속도가 늦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5G 이상에서는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잖아요.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순간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제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신 기술이 5G가 그래서 이제 중요해진 겁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도에 8월 달에 소위 말해서 180조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신사업을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을 재정리하고 해가지고 4개 업종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뭘 발표하냐면 첫 번째가 AI, 인공지능을 선두에 놓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5G.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전자장치. 전자장치죠. 그래가지고 전자장치에 제일 먼저 뛰어들었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앞으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다 이제 그러니까 껍데기만 철판이고 나머지 다 전자재료로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화강카드로 인수했죠. 10억 달러 대상을 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5G가 자기들이 통신 계속 하던 거니까는 그런 거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인공지능 기술이었던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이요. 인공지능 기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만든 인공지능 제품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거 스마트폰에서 뭐 이렇게 빅스비라고 있었죠. 빅스비요. 그러니까 저기 애플이나 구글에서 그러니까 쉴이나 어시스턴트처럼 이거거든요. 근데 잘 많은 사람들 안 쓰죠. 근데 그거 그거 만들기 위해서요. 바이브랩스라고 실리콘밸리에 그러니까 소위 이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 모델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것도요.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대 관심사가 인공지능 기술 쪽인데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뭐냐면 새로운 기업 인수에 지금 여전히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뛰어들었을 때요. 삼성전자하고 저는 애플하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업종이 다른 업종이다 저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같은 스마트폰 저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왜 그러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한 그 스티브 잡스 살아 계실 때 영업이익 중에서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요 한 67%가 앱 판매에서 나왔어요. 앱. 근데 이 애플의 그러니까 아이폰이 굉장히 매력적인 스마트폰이 된 이유는요. 그 앱 생태계가 공급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온갖 게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도 앱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응을요? 우리 초창기에 인기 어플 개발자들이 막 이제 튀어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요. 그때 그 사람들 한 40몇 명을 채용을 해버리더라고요. 직원으로?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요. 딱 기억하시네. 그래가지고 이 40몇 명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지만은 애플은 앱을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이걸 만들고 있는 거고 이게 게임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상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 남아있죠. 여전히요. 그러네요. 거기는 앱을 팔아가지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수입을 거기서 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저는 그래서 애플은 아이디어 업종이다. 이거는 제조업체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뼛속까지 제조업체다. 이런 제가 표현을 쓰고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인공지능 기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미래차와 관련된 거니까요.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랬어요? 자기 자신이 인공지능 기술은요. 빅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축이 돼야 돼요. 구글처럼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처럼요. 아마존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 플랫폼으로 변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일 없잖아요. 데이터를 재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출발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언제까지 새로운 기술 나올 때마다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해결할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스마트폰과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물 한 잔 드시고 그러면 제가 좀 우려스럽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차피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빅데이터라는 게 그냥 한국이면 한국 사람들 5천만 인구의 데이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 빅데이터라는 건 전 세계 60억 인구들의 사용 그야말로 실제 생활 이런 빅데이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런데 갖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도저히 어떻게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가 도저히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그야말로 빅테크 기업들이나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빅데이터가 가능한 건요. 이게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잖아요. 자기만 매력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요. 우리 BTS가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우리가 고객을 가고 팬들을 가고 있듯이 디지털 기술은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국한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만 하더라도 이걸 쫓아왔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글 뭐가 떠오르니까요? 바이두라고 있죠. 바이두. 중국의 아마존, 중국의 아마존 알리바바 있죠. 중국의 페이스북, 텐센트 있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서 미국하고 거의 맞짱 뜹니다. 미국이 인재는 굉장히 우수한 인재 많은데 중국은 뭐냐면 쪽수가 많잖아요. 14억 명이라는요. 그리고 거기다 통제하는 사회다 보니까 데이터를 얻기가 쉬워요. 훨씬 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국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몇 년 만에 플랫폼 사업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5G 아니 인공지능 기술하고 근데 5G 통신은 화웨이가 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를 거기다 이제 반도체까지 뛰어들겠다고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초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기업이 아까 제가 구글이 2010년부터 애플이 2012년부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 그랬죠. 왜 그런지 아세요? 구글의 이 사업, 구글 기업에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여러 사업 부서가 있잖아요.
그 사업 부서 중에 소위 말해서 미래 사업을 만드는 부서를 가지고 어더 배치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더 배치? 네, 배팅한다고 할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미래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서예요. 여기가 지금 수년째 지금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혁신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혁신이 안 일어나. 그래서 구글이 많은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구글에 우리가 이 구글 같은 경우 데이터를 엄청 확보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구글만큼 확보하고 있는 데가 없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인데 아까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 설명했잖아요. 솔루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솔루션이 뭡니까요? 사업 모델에서 솔루션은 결국 뭐예요? 새로운 수익 사업 찾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 플랫폼을 구축을 해 가지고 데이터라는 엄청난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돈은 아니에요. 데이터는 비교한다면 원유, 크루드 오일이고 그러니까 정제를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는 엄청 확보한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사업을 만들어내는 문제. 이게 솔루션 문제인 거예요. 써먹을 때가 있어요. 솔루션 문제인 거예요.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수익 사업을 찾아내고 또 그걸 또 이제 해결하고 이 과정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개 구글이나 애플이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새로 등장한 인수합병에서 이제 매출액은 증가시키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정치하고 있는데 한 10년 가깝게 정치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기들 비슷한 데까지 쫓아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반도체 그 중국이 못하게 하고 이런 게 그러면은 그렇죠. 그 제품 하드웨어를 못 만들게 그것도 물론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데이터, 인공지능 그 사업이 미국의 견제하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과거에는 2010년대 이전까지는 자기 혼자 막 독주를 해갔단 말이에요. 그 뒤에 쫓아오는 애들은 저 멀리 뒤에 쫓아오고요. 그때 별로 신경이 안 쓰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새 2010년대 이후에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바짝 쫓아오고 앉아있고 여기서 이제 초조감이 느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쫓아오지 못하게 더 이상 더 크기 전에 그걸 이제 제압해버리자. 못 크게 하자. 하는 게 상징적인 게 바로 화웨이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반도체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타겟에 맞추는 거고요. 반도체가 어쨌든 간에 핵심 저거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기술 전쟁의 이 이유가 있는 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기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간단하게. 야,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의 그 데이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오늘 내가 뭘 검색했는지 어딜 갔는지 얘네들이 다 알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어. 이건 경쟁이 안 된다. 이건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매력적인 그런 플랫폼을 개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꼬여들게 만들면 된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저도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건데 2018년도에 제 기억에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현대자동차예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한 게 이제 기사에 나왔냐면은 최근에 자기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최근에 알았다. 저 그거 듣고선 또 뒤통수 맞은 느낌이 받았어요. 너무 늦게 알아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래차 가셔서 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지 그러셨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이제 국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막 갈등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못하고서는 동남아로 가서 동남아에서 이제 이런 공유 서비스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요. 근데 안 팔겠다고. 그 유명한 업체 그때 싱가포르 어디 있었는데. 저기 동남아시아에. 근데 그걸 뭐냐면 거기다 지분 투자하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하는 식으로.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플랫폼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해외 나가가지고 이제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콜라보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되게 지분 투자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한 2, 3년 굉장히 빈곤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겠고 알겠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 데이터 개방해달라고. 그렇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들. 이게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민단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방을 해서라도 플랫폼 사업 모델까지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예.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도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 좀 듣거든요.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많죠. 왜냐하면은 예.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그렇죠. 다 가져간다. 예. 그게 딱 박혀 있거든요. 그렇죠. 플랫폼 사업자 하면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산업혁명이라는 것은요. 예. 이런 기술 몇 개의 변화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쉽게 얘기해서 과거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우리가 이행을 하면서 예. 사용하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할 때는 예. 그냥 제조업 같은 이런 산업만 등장한 게 아니라 예. 정치 제도도 바뀌고 의회민주주의라는 걸로요. 예. 그다음에 경제 제도도 바뀌고 교육 방식도 바뀌고 사회가 전혀 다른 사회로 넘어갔잖아요. 예. 농업사회에서. 이게 산업혁명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행하는 단계에 있는 건데 예. 이행하는 초기에 속에서는 기술이 되게 주도를 해요. 예. 기술이. 예. 그럼 그 기술이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초양극화입니다. 그냥 양극화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2016년 이후부터요 지금요. 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99대 1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0.0 소수점 밑에 5자리 있는 0.00001%가 다 먹습니다. 예. 0.1%도 줄어들어요. 예. 오히려요. 예. 비중이요. 그러니까 초양극화가 벌어져요. 예. 거기다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플랫폼 사업 모델들을 고용 축소형 사업 모델이라고 해요. 고용 고용이 축소. 없죠. 고용이 예. 없죠. 그러니까 예.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는 예. 우리가 지금도 기업들한테 많은 그러니까 혜택을 주잖아요. 경제 정책적으로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등등을요. 예. 그걸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인데 그 돈 번다고 해가지고 국민들하고 나눠갔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죠. 거기다가 왜 세금 걷어서 지원을 해 주느냐. 고용. 그 고용입니다. 예. 사회적 책임을 그걸로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냐면 이 주주들 기업 가치하고 고용 규모가 비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예.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고용이 없는 성장이 돼버렸죠. 아니 기업 가치는 예. 과거보다 수십 배 증가했는데 예. 고용은 오히려 뭐냐면은 수배 감소했어요. 예. 제너럴 일렉트릭보다 구글이 훨씬 더 적게 고용하고 앉았거든요. 애플이 더 적게 고용하고 앉았거든요. 사람 쓸 일이 별로 없지. 그렇죠. 뭐. 예. 없죠. 예. 자원을 연결해서 쓰다 예. 보니까요. 예. 그리고 디지털 상에서 이게 되게 예.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자리 창출을 과거에는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경제학 교과서에요. 예. 예. 근데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요 플레이어에서 이게 역할이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중요한 문제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일자리가 필요한데 예. 일자리를 그러니까는 제대로 공급 못 해주고 예. 더군다나 뭐냐면은 고용이 굉장히 유연화되지죠. 고용이요. 과거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해서 20세기의 노동운동을 통해서 확보한 노동권들이 예. 다 이게 무력화되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기본소득 지급하라고 정부한테 오히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도 거기인데 자기네들 서비스를 이 사람들이 이용해 줘야 맞아요. 되거든. 그런데 예. 자기네들은 고용을 못하니. 무슨 휴머니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해지고 있냐면요. 예. 기업 조직이 이번에 팬데믹으로 해서 이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예. 소위 페이스북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수년 내에 예. 50% 이상은 그러니까는 재테크 근무로 다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테크 근무로 바꾸면요. 예. 미국에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나 한국에 있는 사람 고용하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예. 노동조합이 예. 역할이 급격하게 쇠퇴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은 생길 수가 노동조합은요. 예. 영어로 우리가 오거나이즈드 레이버라고 예. 조직화된 노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한 작업장에 모여 있을 때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이 시간이 거의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거의 다 됐어요. 예.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경제쇼 플러스에서 모시겠습니다. 최봉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